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손정식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서울대병원 내부 규정상 원내, 원외 집단회와 모임, 회의 참여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온라인으로만 회의 참여나 강의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현장에서 찾아뵙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증례로 보는 고혈압 약물의 선택과 2차선 고혈압 선별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미국 심장협회, 2018년 대한고혈압학회, 그리고 2018년 유럽고혈압학회에서 고혈압 진료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미국 심장협회 고혈압 지침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고혈압 진단 기준은 140에 90 대신에 130에 80 이상이면 1단계 고혈압으로 진단하도록 권고하여서 아주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유럽 고혈압학회와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140에 90 전통적인 고혈압 진단 기준을 유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 갭이 발생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혈압이 120에 82라 하더라도 미국 심장협회 기준으로는 1단계 고혈압이 되는데 120에 82인 경우 유럽 고혈압학회에서는 정상 혈압으로 불리고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주의혈압 정도로 분류가 주의혈압 또는 고혈압 전 단계로 분류가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 혈압도 달리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유념해 볼 점은 2018년 유럽 고혈압 학회에서 최초로 혈압 조절 하한치를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대규모 RCT 결과와 관찰 연구 결과에서 이미 심뇌혈관 질환이 있거나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일 경우에는 혈압 조절을 120에 70 미만으로 하였을 때 도리어 심뇌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유럽 고혈압학회에서는 혈압 조절의 하한치를 제시해서 가능한 120에 70 밑으로는 떨어뜨리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대해서도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심뇌혈관계 질환 유무에 따라서 목표 혈압을 달리 제시하였고 유럽 고혈압학회에서는 65세 미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혈압 조절 목표치를 달리 제시하였습니다. 만성 콩팥변도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미세알부민뇨가 있음과 없음에 따라서 달리 제시하였는데 미세알부민뇨가 없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혈압 조절 목표치인 140에 90을 유지하고 미세알부민뇨가 동반된 경우에는 좀 더 철저한 조절인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130에 80이라는 단일화된 목표 혈압을 제시하였습니다. 여러 고혈압 지침에서 공통점도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공통점은 고혈압 진단을 할 때 진료실 밖 혈압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그리고 반복 방문해서 진료실의 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인 진료실에서 서로 다른 날 2번 이상 측정한 혈압에서 혈압이 높을 경우 고혈압으로 진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진료실 밖, 즉 활동 혈압 측정이나 가정 혈압 측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을 때 또는 진료실에 2번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자주 방문했을 때도 지속적으로 고혈압이 높을 때만 고혈압으로 진단하는 걸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130에 80 이상을 1단계 고혈압으로 진단하도록 권고하였지만 1단계 고혈압 환자들에게 다 약물 치료를 하라고 권고한 것은 아닙니다. 1단계 고혈압이면서 10년 심뇌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라고 권고하였는데요. 이와 유사하게 유럽 고혈압 학회에서도 높은 정상 혈압인 경우에도 확립된 심혈관 질환을 가진 매우 위험한 환자에서는 약물 치료를 고려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약물 이상의 복합요법을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권고하였는데요. 특히 단일 복합제를 사용해서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유럽 고혈압학회에서는 8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160에 90 이상일 경우일 때 약물 치료를 위한 약물 치료를 고려하라고 권고하였는데 반면
2017년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일률적으로 130에 80 이상인 경우에 약물 치료를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미국 심장협회 지침에서도 아주 고령이거나 노쇠하거나 여명이 길지 않은 노인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혈압 조절 목표치를 달리 고려하도록 권고는 하였습니다. 자, 공통된 강조점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정혈압, 활동혈압 같은 진료실박 혈압 측정을 강조하였고, 특히 고혈압 전 단계거나 아니면 가변 고혈압의 가능성이 높은 환자인 경우에는 더더욱 가정혈압, 활동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약물 복용요법을 강조했고, 2017년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 약물 복용요법을 권고하였고, 2018년 유럽 고혈압학회에서도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에게 단일제형 복합제를 추천하였습니다. 다만 예외는 수축기 혈압이 150 미만인 저위험군 1기 고혈압이거나 8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노쇠하시거나 쇠약한 분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단일제형 복합제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기존에 전통적으로는 160에 100 이상인 2기 고혈압인 경우에 고혈압 약물 병용요법으로 시작하는 걸 권고했지만은 이번 2018년 지침에서는 1기 고혈압이라 하더라도 위험 인자가 3개 이상이거나 당뇨병이나 무증장 장기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고혈압 약물 복용요법을 시작하도록 권고하였고, 심지어 고혈압 전 단계이라 하더라도 임상적인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만성 콩팥병, 무증상 장기 손상을 동반한 당뇨병인 경우에는 130에 80 이상부터 고혈압 약물 병용요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복약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 단일 제형 복합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약물 병용요법을 할 때는 안지오젠신 차단제, 칼슘 차단제, 이뇨제 이 3제를 중심으로 병용하는 것을 권고하였고, 이 3제를 충분한 용량으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혈압 조절이 되지 않는 저항성 고혈압인 경우에는 알도스테론 기량제를 추가하여 치료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증례를 보겠습니다. 37세 남성 박 씨고요. 이분은 최근 들어 심해지는 피로감 때문에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IT 개발자로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야식으로 치킨, 콜라 등을 많이 드셨고, 주로 앉아서 일하시면서 운동은 거의 하지 못해서 체중이 증가하셨습니다. 현재 체질량 지수는 30이고 허리둘레도 96cm 정도 되었고, 코골이가 심하시고 무호흡도 자주 생겼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은 136에 87이었고, 예전에도 혈압은 조금 높았지만 고혈압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지방간과 소변에 미세알부민뇨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기본 검사로 고려해야 될 것은 CBC, 나트륨, 칼륨, 크레아티닌, 그리고 크레아티닌을 통해 계산된 사구체 여과율, 간기능 수치, 요산 수치, 공복혈당, 공복지질 검사, 소변 검사, 특히 소변 검사에서 스판 유린 알부민 크레아티닌 레이쇼를 권고하였고, 심전도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도 권고하였습니다. 기본 검사는 이를 시행하고 매 1년마다 재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주치의는 이 박 씨를 보고 박 씨의 피로감이 비만과 수면무호흡증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고, 야식을 먹지 않고 음료수 등의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도록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서 일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활동량 증가와 유산소 운동을 교육하였습니다. 이번의 진료실 혈압은 136에 87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나 유럽고혈압학회에서는 고혈압 전 단계 또는 높은 정상혈압에 속하지만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1단계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저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님이신 박산민 교수님, 그리고 최슬기 연구원이 함께 연구했던 논문이 2018년도 미국 의사협회지인 자마에 실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20대, 30대를 대상으로 약 1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입니다. 혈압이 130에 80 이상인 경우에는
심리혈관계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였고요. 1단계 고혈압인 130에 80 이상인 경우 심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25%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 혈압보다는 가정혈압과 활동혈압의 증가에 의해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더 증가합니다. 오피스 BP에 따라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곡선은 이렇지만은 홈 BP는 좀 더 가파른 것을 나타내고 제일 심혈관 질환의 위험과 관련이 높은 BP는 24시간 BP로 측정한 야간 혈압이 되겠습니다. 일본인 연구에서 가정혈압 측정으로 진단된 가면고혈압 환자의 경우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통해서 진료실에서 혈압은 정상이거나 별로 높지 않더라도 가정혈압 측정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박 씨인 경우에는 비만하시고 코골이와 무호흡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가면고혈압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가정혈압 측정을 권고해야 되겠습니다. 이분에게 9일간 측정한 혈압과 맥박수를 적어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시면 혈압이 아주 들쭉날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120이었다가 160이었다가 170이었다가 110이었다가 이렇게 아주 들쭉날쭉한 것을 볼 수 있고 맥박도 어떤 날은 90이었다가 어떤 날은 70이었다가 아주 들쭉날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정혈압 측정에서도 처음 측정한 날에는 혈압이 약간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첫째 날의 측정치는 분석에서 제외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봤습니다. 아침 혈압의 수직 혈압 평균은 137이었고 표준 편차가 24였고 맥박수도 평균치가 79였고 표준 편차는 7.9였습니다. 이번에 가정혈압 측정 값은 8일 아침 혈압 평균이 137에 79였기 때문에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임상적 의미도 알을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밤보다는 아침에 혈압이 더 높았기 때문에 아침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고 혈압 변동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표준 편차가 10을 넘을 때 변동성이 높다고 하고요. 맥박수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는데 아침에 평균 맥박수가 70 이상인 79였고 맥박 변동성도 7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동일한 평균 혈압과 평균 맥박수에서도 이런 변동성이 높을 때는 추가적인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목표 혈압은 미세알부미뇨가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으로 보고 미세알부미뇨 동반에 따라서 130에 8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혈압 조절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미세단백뇨가 있기 때문에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같은 약물을 더 추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고혈압도 임상적인 중요성이 상당히 있는데요. 아시아 전문가 패널 합의문에 따르면은 아침 혈압 측정은 심혈관계 합병증 예방에 임상적으로 중요하고 아침 혈압 측정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혈압약을 주로 아침에 복용하게 되는데 작용 지속 시간이 짧은 약물을 사용하거나 병용요법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도리어 아침에 다음 약을 먹기 전 밤 동안이나 새벽 아침에 혈압 조절이 되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작용 지속 시간이 긴 고혈압 약이 적절하고 충분한 용량으로 복합요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혈압 약제별 생물학적 반감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은 안지오텐신 리세터 블로커에서 로살탄과 발살탄은 생물학적 반감기가 상당히 짧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살탄은 원래는 고용량 사용하거나 하루 2번 이상 복용해야 되는 약물입니다. 베타 블로커의 대표격인 아테놀롤도 반감기가 상당히 짧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뇨제 중에서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드도 반감기가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혈압약을 아침에 먹는 게 좋을지 밤에 먹는 게 더 좋을지 보는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스페인에서 연구된 내용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저녁에 혈압약을 복용한 환자는 아침에 복용한 환자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45%나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측정 혈압에서도 저녁에 약을 드셨을 때 활동 시 혈압 조절이 더 향상됐고 밤 동안의 혈압 조절 그리고 디퍼의 퍼센트도 상당히 개선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45%나 더 낮았기 때문에 정말로 큰 효과를 보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고혈압 전문가들이 컨트로버시가 있었는데요. 서울대병원 이혜영 교수님의 인터뷰에서도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60%까지 감소한 부분이 믿기 힘들 정도다라고 말씀하셨고 강동 경희대병원 손인석 교수님도 저녁에만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절반이니까 즉 이 연구의 대상자들이 대체로 넌디퍼들이 많았습니다. 즉, 밤 동안 혈압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특정한 그룹을 대상으로 한 연구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연구 대상자들의 특징에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밤에 혈압약을 드시는 것이 24시간 혈압 조절과 밤 동안 혈압 조절이 더 잘 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박씨를 본 주치의는 가정혈압으로 봤을 때 대한고혈압학회와 유럽고혈압회 기준으로도 이분은 고혈압이고 고혈압에 따른 그에 따른 장기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분은 미세알부민효가 동반이 됐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시작하였고요. 약물 치료를 할 때 이분은 이미 미세알부민효가 동반된 사항의 분이라서 처음부터 안지오텐신 리세터 블로커와 CCB를 단일 복합제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작용 지속 시간이 긴 고혈압 약제를 저녁이나 밤 시간에 복용하도록 처방하였고요. 이분이 혈압 조절이 잘 안되거나 고혈압이 발생된 원인은 수면무호흡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적 관리가 고혈압 치료에도 중요하므로 식이조절, 운동을 통한 체중 조절도 강조하였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증례를 보겠습니다. 48세 여성 김씨입니다. 이분은 이미 고혈압을 진단받고 혈압약 암로디핀, 발설탄,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드를 아침에 한번 복용하셨던 분인데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오셨습니다. 과거력에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별다른 증상도 없었고 그렇지만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조절이 안 되고 미세알부민효도 있고 자심실 비대도 있었던 분입니다. 내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175에 90 정도로 혈압 조절이 되지 않았던 분이고 약간 비만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뇨제를 포함한 작용 이전이 다른 충분한 용량의 항고혈압제를 3가지 이상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140에 90 미만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저항성 고혈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드가 12.5mg이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충분한 용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프랙티컬하게는 3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항성 고혈압의 범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항성 고혈압의 원인으로는 제일 흔한 것이 약을 잘 안 드시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혈압 측정이 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즉 혈압 측정을 할 때 그 자세가 좋지 않았거나 아니면 혈압이 올라갈 만한 다른 요인들이 일시적으로 있었거나 아니면 커프가 너무 작거나 했을 때 일시적으로 혈압 측정이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원인으로는 혈압과 관련되어 있는 약을 드셨을 때, 제일 대표적으로는 엔세이드를 드셨을 때, 호르몬제를 드셨을 때 혈압이 더 높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2차성 고혈압에 의해서도 저항성 고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혈압약을 잘 드셨던 분이고 엔세이드나 호르몬제 같은 다른 약물도 복용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2차적인 원인보다는 저항성 고혈압의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였고요. 가정혈압도 측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이었고 음주도 하지 않으셨던 분이고 코골이가 가끔 있긴 하지만 무호흡은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2차성 고혈압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는요, 40세 이전에 심혈관 질환, 만성 콩팥병, 당뇨병 등이 없이 고혈압이 발견된 경우거나 갑자기 심한 고혈압이 발생한 경우, 세 가지 이상의 혈압약을 씀에도 불구하고 혈압 조절이 안 되는 저항성 고혈압인 경우 등의 2차성 고혈압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차성 고혈압의 임상적 적응증 및 진단을 봤을 때는 흔한 원인부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흔한 원인은 의외로 1차성 알도스테론 혈증과 콩팥실질병이 흔한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콩팥 동맥 협착, 갈색 세포종, 쿠싱 증후군 같은 내분비 질환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차 알도스테론 혈증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리겠고요. 콩팥실질병은 유린 결과와 콩팥 초음파 결과로 알 수 있겠고, 콩팥 도플러를 보면 콩팥 동맥 협착도 알 수 있겠습니다. 갈색 세포종인 경우에는 24시간 유린 메타네프린, 노로메타네프린 또는 시룸의 메타네프린 같은 것들을 측정해 볼 수도 있겠고, 쿠싱 같은 경우에는 코티솔 검사나 덱사메타손 억제 검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성 고혈압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1차적인 진찰과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복부 자궁이 없어서 레날 아테리스테론시스의 가능성은 떨어지고, 크레아티닌 상승은 없었고, NAK 전해질 이상도 없었고, 콩팥 초음파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약간 비만하긴 하지만 최근 들어 체중이 갑자기 늘진 않으셨고, 부종도 없었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흔한 2차성 고혈압의 원인 중에 하나인 1차 알도스테론 혈증에 대해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차 알도스테론 혈증은 고혈압 환자의 5에서 10%를 점하는 가장 흔한 2차성 고혈압의 원인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1차 알도스테론 혈증이 이렇게 흔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전향적 임상 연구 결과 의외로 1차 알도스테론 혈증이 흔한 2차성 고혈압의 원인이고, 그리고 기존에 생각했듯이 저칼륨 혈증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발성 고알도스테론 혈증에 의한 1차 알도스테론 환자의 17%에서만 저칼륨 혈증을 보이기 때문에 저칼륨 혈증이 없다 하더라도 저형성 고혈압인 경우에는 의외로 한 10% 정도가 1차 알도스테론 혈증이기 때문에 꼭 스크리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차 알도스테론 혈증의 스크리닝에서 제일 중요한 값은 알도스테론 투 레닌 레이시오 ARR 값이 되겠습니다. 이 ARR 값을 측정할 때 주의할 점은 주로 아침 기립시에, 즉 아침 일찍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측정 조건에서 저칼륨 혈증이 없거나 교정이 된 상태여야 되고, 식염을 제한하지 않고, 특히 ARR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고혈압 약제는 가능한 중단한 상태여야 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스피로노락톤이나 레닌 억제제 같은 약이고요. 그리고 AC 이니비터나 ARB, CCB도 가능한 중단한 상태면 더 좋기는 합니다. ARR 값이 20에서 40, 즉 20 이상이면서도 플라즈마 알도스테론이 15를 초과할 경우에는 1차 알도스테론 혈증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고요. AC 이니비터나 ARB, 칼슘 채널 블로커 등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 플라즈마 레닌 액티비티가 도리어 낮게 나온다면 도리어 더 강력하게 1차성 알도스테론 혈증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차 알도스테론 혈증을 배제하기 위해서 ARR을 측정하였고요. ARR 값이 20 미만인 9였고, 플라즈마 알도스테론 컨센트레이션도 15 미만인 12여서 1차성 알도스테론 혈증의 가능성은 낮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치의는 이분에게 기존 혈압약 대신에 클로로달리노를 포함한 단일 제형 복합제를 처방하였습니다. 클로로달리도는 기존의 연구 결과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드보다는 작용 지속 시간이 더 길고 혈압 조절이 좀 더 잘 되는 약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가정혈압을 계속 측정해서 본인이 혈압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교육하였고요. 고혈압 약제를 저녁 밤 시간에 드시도록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의 중요성도 강조하여서 팔로우하였습니다. 자, 그럼 혈압약 부작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나요 라는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뭐를 먼저 물어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무슨 약을 드세요? 무슨 약을 드시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칼슘 채널 블로커가 이 치은 비대를 일으켜서 잇몸에 피가 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과 다리가 부어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뭘 확인해 봐야 될까요? 사실 처음 확인해야 될 것은 무슨 약을 드시는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흔한 원인이 칼슘 채널 블로커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피오글리타존, 엔세이드, 그리고 파킨슨에 쓰는 프라미팩솔도 하지 부종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칼슘 채널 블로커가 하지 부종을 일으키는 기전은 사실 몸 안에 수분을 저류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혈관을 확장시켜서 부종을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즉 플루이드 오버로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뇨제를 쓰면 안 됩니다. 물론 정말 플루이드 오버로드에 의한 하지 부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원인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제일 대표적인 것은 심부전이 있으신지를 확인하는 거겠고, 그 외에 하지 부종을 일으키는 엔세이드나 만성 콩팥병, 간 기능 이상 등을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CCB에 의해서 하지가 붙는 경우에는 ARB와 병용할 경우에는 배율도 딜라테이션이 되면서 하지 부종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로 인한 하지 부종이 불필요한 라식스 같은 루프 이뇨제 처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시행된 연구인데요. 암로디핀을 쓰면은 말초 부종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암로디핀에 의한 말초 부종은 체과부하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뇨제를 쓰면 안 됩니다. 하지만은 의료진들이 하지 부종이 있으니까 이뇨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처방하는지 또 이뇨제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을 한 결과 실제로 의료진들이 CCB 처방 후에 하지 부종이 생겼을 때 이뇨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에 따른 낙상, 요실금, 급성 신장 손상 등이 실제로 더 많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CCB를 쓴 후에 하지 부종이 있다고 바로 라식스 같은 이뇨제를 쓰면 안 되고 약물에 의한 것은 아닌지 다른 원인은 없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ARB 제제를 복용한 후에 크레아티닌이나 포타슘이 증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7세 여성이 고혈압이나 당뇨, 골관절염이 있어서 약을 안지오텐신 리세터 블로커를 썼는데 베이스라인에서는 크레아티닌 1.1, 포타슘은 5였는데 ARB 복용 후 한 달 뒤에 크레아티닌 1.3으로 증가하고 포타슘이 5.3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고혈압이나 심부전 환자에서 안지오텐신 차단제를 쓸 경우 처음에는 크레아티닌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저치 대비 30% 이내로 상승하고 포타슘이 5.5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약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원인을 찾고 약을 중단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안지오텐신 차단제나 이뇨제를 사용하실 때는 꼭 베이스라인으로 칼륨과 크레아티닌을 검사하시는 게 좋고 한 달 정도 안에는 팔로업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안지오텐신 차단제를 복용하시는 분이 엔세이드를 복용하면 콩팥 기능이 나빠지거나 그 전해질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엔세이드를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뇨제를 쓸 때도 전해질 이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클로로달리론과 하이드로칼로로다이자이드를 비교한 관찰 연구 결과 기존의 예상과는 달리 클로로달리돈이 하이드로칼로로다이자이드보다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는 더 좋지는 않았고 차이가 없었는데
부작용이 도리어 더 많이 생겼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클로로달리돈 사용 후에 저칼륨 혈증, 저나트륨 혈증, 급성 심부전, 만성 콩팥질환, 제2형 당뇨병들도 더 많이 발생하니까 꼭 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 부작용 관리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뇨제를 쓸 때는 꼭 하이포나트레미아, 하이포칼레미아를 고려해야 되겠고, CCB를 쓸 때는 발목 부종이나 치음비대를 고려해야 되겠고, ARB를 쓸 때는 신기능 장애나 하이퍼칼레미아의 가능성에 대해서 꼭 베이사덴으로 체크하고 한 달 내에 팔로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